IQ가 낮아서 수업에 따라가지 못해 학습 장애로 어려움을 겪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를 가르친 교사들은 20년 만에 만난 최악의 학생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학생은 수학의 최고 수준까지 오르게 되고 결국 옥스퍼드 대학 수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학머리는 타고나는 걸까요? 선생님, 우리 애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 문과 쪽 과목만 좀 잘했었거든요. 혹시 제 영향일까요? 제가 10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학부모님과 상담을 해오며 수많은 책을 읽고 오늘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학뇌는 없습니다. 에? 그게 무슨 말이지? 싶으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타고난 수학머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하고 어려워해서 우리 애도 수학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따로 있고 그런 아이들은 그냥 원래 타고난 머리가 똑똑하다 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수학을 가르쳐 오면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스스로도 해답을 찾고 있던 그런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과목에 자신감이 없고 소위 수포자라고 불리던 친구들이 학원에 와서 수학에 대해 재미를 찾고 또 즐기게 되고 성적도 오르는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쩌면 타고난 수학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만난 책이 바로 수학 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탠포드 대학교 조 블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고민하던 것들을 정말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딱 해결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혼자 알기 너무 아까워서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하고 쏙쏙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학머리는 타고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믿고 있는 것처럼 수학 재능, 수학 두뇌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각각 태어날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뇌의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타고난 그 두뇌가 각자 다른 그 차이는 두뇌 성장 경험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천재는 타고나는 거야. 그 역사 속 위인들 봐봐.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 같은 애들 처음부터 천재 아니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두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이후의 학습 경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그 차이 자체가 크지 않다 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학의 뇌는 우리가 학습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타고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학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학습할 때 경로가 만들어지고 연결되고 이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로 격려받으면서 뇌를 계속 학습시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아인슈타인도 놀랍게도 9살까지 글을 읽지도 못했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자신이 좋아했던 과목에서 낙제를 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열등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IQ가 낮아서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학습 장애로 어려움을 겪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20년 동안 만난 최악의 학생이다 라는 평가까지 남겼는데요. 이 학생의 어머니는 이 학생에게 넌 학습 장애야 라는 낙인을 꽝 찍지 않고 학생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믿음으로 같이 성장하고 격려하면서 공부를 계속 집에서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학생은 결국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습 장애로 어려움을 겪던 이 학생을 변화시킨 성장 마인드셋이란 대체 뭘까요? 성장하는 마인드셋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와 반대되는 고정 마인드셋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함은 학생 스스로가 나는 똑똑하고 뛰어나다, 아니면 나는 너무 못한다
라고 스스로를 꽝 고정시켜버리는 마인드셋입니다. 놀랍게도 고정 마인드셋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까지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 마인드셋은 스스로를 꽝 이렇게 못 박아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실수하거나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도전 자체를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성적이 좋은 여학생들은 수학을 좀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학에서 성장 마인드셋은 이 고정 마인드셋과 반대입니다.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마인드인데요.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똑똑하다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그 다음번 실패를 두려워해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싶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칭찬, 너는 되게 열심히 풀었다, 깊이 생각했구나 라는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그 다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더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 칭찬을 해주실 때도 너 진짜 머리 똑똑하다 이런 칭찬보다는 열심히 집중해서 풀었구나, 이번에는 되게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와 같이 과정에 대한 칭찬을 마구마구 해주세요. 아니, 오늘 누구든지 수학을 잘하는 법을 알려준다더니 왜 마인드? 조금은 황당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산타클라라 대학교 교수인 랑체는 우리 뇌의 좌우 해마 영역에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을 때 이 해마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즉, 수학을 좋아하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결국 수학 점수,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처음부터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학생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수학에 좀 끔찍한 경험이 있거나 저는 수학 이때 포기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공부할 때 싫어했던, 그리고 끔찍했던, 어려웠던 그런 방식들로 아이들을 내가 똑같이 되풀이하며 지도하고 있진 않나? 라는 반성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수학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 그리고 시험에서 실수 하나라도 하면 절대 안 돼. 완벽함만이 의미가 있어. 너가 얼마나 고민했든 간에 답이 틀리면 아무 소용없어. 이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을 때처럼 여러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또 지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학을 좀 힘들고 어렵게 배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 수학을 재미없고 어렵게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책에서는 수학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아까 그 고정관념들이 수포자를 유발시켰고,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이렇게 공부했던 수학은 좁은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무조건 공식이다.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필요 없다. 일상생활에서는 사칙연산만 알아도 전혀 문제 없다. 이런 말들이 좁은 의미의 수학인데 제가 듣기만 해도 수학을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의 수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은 개념이 연결된 학문이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친구다. 전 세계의 10%에서 40%의 사람들은 좁은 의미의 수학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놀랐던 점은 이 좁은 의미의 수학만을 공부한 학생들이 도표, 차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취약하고 놀랍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넓은 의미의 수학으로 수학을 재밌고 다양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경우가 많았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는 학생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잘 모르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내가 못 풀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고 별표를 치는 학생이 있고요.
아니면 좀 다른 방법 없나?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 보면서 자신만의 풀이로 좀 끝까지 풀어내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앞으로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수학을 지도하는데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에서 그 마인드 중요한 거 이해했어. 그러면 수학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알려줘 하는 마음이 드셨죠? 하나하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정말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까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뭔지 알고 싶어서 밑줄을 쫙 쳐놓은 부분들 위주로 오늘 대방출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전 세계 학생 1,500만 명을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접근 방식과 수학 성적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정말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가장 성취도가 낮게 나온 학생들은 수학을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암기 위주로 수학을 공부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온 친구들은 어떤 학습법으로 진행을 했을까요? 바로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은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학습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가 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지? 한번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메타인지 학습법이 됩니다. 메타인지 수학 학습법을 강조하는 교사 카를로스가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12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사람이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애나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애나가 칠판에 나와서 풀이를 적기 전에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네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건 뭐야?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선생님한테 먼저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이 자신이 풀고자 하는 그리고 발표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정리하는 메타인지 학습의 시작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나는 좀 긴장했는지 얼머부리면서 대답을 잘 못했는데요. 이때도 선생님께서는 괜찮아. 네가 지금 당장은 정리해서 말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칠판에 천천히 적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자, 우리 애나가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몇몇 학생들은 12개의 정사각형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곱해서 12가 되는 두 수를 찾는 방법을 다 같이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인데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라고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개념을 시각화해서 이해하게 하는 학습법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수학을 잘하기 위한 5가지 포인트 딱 짚어드릴게요. 포인트 1. 한 걸음 물러서기. 문제를 바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뭘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봅니다. 포인트 2.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기. 수학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뇌의 시각 영역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수 영역과 시각 영역에 중요한 연결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끼리 이런 단어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코끼리라는 글자나 숫자가 아니라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3. 새로운 접근법 찾기. 그 문제 혹시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건 없나?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방법입니다. 포인트 4. 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수학 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뇌에서 연결하는 개념들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납득이 되는 부분은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학생들의 경우 납득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암기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수학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포인트 5. 단순화하기입니다. 수학의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좀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 더하기 6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9 더하기 6 받아 올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 더하기 5 이렇게 바꿔서 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학에 대해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이렇게 문제를 변형해서 푸는 거에 변형해야 돼? 난 변형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수학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에 나온 내용들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책에서 좀 감동을 받은 부분은 애씀의 가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더 이상 모르겠어요, 안 돼요, 전 못 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오는데요. 이때 이 지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지점이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더 애를 쓸 때, 더 최대한 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뇌가 성장하고 비로소 수학에 가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일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며, 네가 포기하고 싶고 어렵다고 느낄 때 뇌가 비로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으며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좀 스스로 반성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애를 써서 어떻게든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난 더 이상 안 될 거야. 그리고 이 학생들은 더 이상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 거야 라고 스스로가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았나 하는 학생이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래, 도전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학생들을 내가 더 믿어주고 끌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머리는 꼭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학습 방법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고, 이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로 한 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위로와 공감을 받으셨으면 해서, 그런 의미에서 영상이 더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영상으로 풀지 못한 내용이 책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책에 대한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 테니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